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녀 유학비 등 재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처를 증인 신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패륜적 정치 공세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역대 많은 청문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요즘은 완전히 전체 뉴스가 김민석 후보에 관련된 뉴스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청문회란 건 자질, 도덕성, 정책 비전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우리 검증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예. 오히려 해명 자료를 내면 될 텐데 해명 자료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패륜이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이 공세에 대해서 반대로 지금 자꾸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반 국민들은 왜 저럴까?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지 오히려 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빠 찬스로 유학을 갔다? 그럼 아빠 찬스로 유학 갔으면 찬스가 있었다. 그럼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고 네. 어디서 돈이 났냐? 돈 어디서 났다는지 보내준 거가 보이면 되는데 안 주니까. 증빙이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말에 의해서 전처가 유학비를 대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망신주기라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게 둘러싸서 보호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며칠간씩 계속 이렇게 논란이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김민석 후보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나 싶어서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요즘 분위기가 살짝 올라온 것 같긴 하죠. 제가 보니까 이거 의혹이 보도된 지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의혹이 보도가 된 지가. 근데 그동안에 약간 잠잠했는데 한 3일, 4일 전부터는 이게 갈수록 의혹이 쌓여가고 제대로 이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좀 이에 대해서 TF를 만든다든지 좀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의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청문회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가, TF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하자 대응에 대한 아마 논의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데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감정 섞인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해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사내로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또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게 김민석 후보자와 내란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성팔이라는 지적도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청문회는 감정이 아닌 신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한다는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신이 증폭되는데 청문회 준비하는 국힘은 뭐 하냐. 계속 문자 폭탄이 옵니다. 이걸 밝혀라 저걸 밝혀라 이런 계속 폭탄이 오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 전력을 가다듬어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살짝 이게 조짐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조국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조국 때가 특히 기억이 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도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 그렇죠. 오거든요.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오피스텔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지금 강신성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후원금, 정치 후원금을 이제 불법으로 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1억 4천만 원의 이제 채권자로서 이제 그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2년 동안 김민석 후보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공유 프로보노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주소지가 바로 여기서 한 9년 동안 또 주소가 되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현금으로도 후원을 받았었고 또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았었는데 더 어떤 의혹이 더 나올지 굉장히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제보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게 신뢰가 쌓여가게 되잖아요. 제보자들의 얘기가 결국은 현실로 다가오면은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임계점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보이잖아요. 예.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 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그 여론조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조국 사태 때 임명되기 전 논란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한 50% 됐었는데 임명을 하니까 45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퇴하니까 그게 39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거의 한 12%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김민석 후보를 임명을 강화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그게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조금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면 임명을 처리하든가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를 해온 과정에 있어서 국민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죠. 야, 인사청문회 도중에 인사청문회법 개정하겠다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참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맞네. 그래서 지금 청문회 물론 우리가 지금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하고 뭐 망신주기식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여야가 공동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야당인 우리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텐데 이 시점에 갑자기 청문회 법으로 바꾸겠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나오는 제2 내각이나 이럴 때는 우리 그렇게 하자. 법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지. 이번에 이제 총리 내각 쭉 가는데 지금 청문회법을 바꿔서 그 비공개로 하자. 윤리적은 이거는 좀 맞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고 저희 내각이나 이런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창피주기식이 싫어서 갈만한 사람들이 장관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막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내각 방탄 시즌 2라고 본다고 우리는요. 방탄 시즌 2. 이제 뭐 앞에는 이제 본인 방탄이었지만 이제는 내각 방탄 시즌 2로 내각 방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원래대로 하고 다음 이제 제2 내각이 또 한 1년 반 2년 후에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여야 합의해서 정책 그 청문회하고 그 윤리 청문회를 구분하자. 비공개로. 이건 뭐 저는 동의합니다. 청문회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청문회법을 바꾸겠다라고 나섰는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이제 한덕수 총리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때는 지난 정부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1090건이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97건 요구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자료 도착한 게 2건 정도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그 뭐 1000건이 넘는 걸 더 하려고 했다가 이제 또 바뀌니까 아주 숨을 확 죽여서 진짜 아주 작은 건수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 부끄러우니까 숨는 것처럼 아예 청문회 법을 바꾸겠다. 시점이 맞지 않죠. 눈 감고 아웅식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행태는 정말 이거를 오히려 했는 이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빨리 자기들은 걷어들여야 될 부분이지. 이건 절대로 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외에 선례가 있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역량도 중요한 거지만 도덕성, 윤리성,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지도할 만큼 그 정도의 어떤 품격과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도 같이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비공개로 한다? 해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하는 자체도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하는 거지. 왜 하필 지금부터? 그렇죠. 김민석 후보 이 건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쏙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슈도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표현이 아직 제가 입에 좀 익지가 않았어요. 대변님 읽으셨어요? 저도 좀 어색합니다. 의원님은 읽으셨어요? 입에? 이재명 정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도 맞네요. 이재명 정부.
그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도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회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뭐 활발하게 어떻게든 뭐 외부 회의에 이제 참석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토 회의 참석도 고려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또 비슷한 사이즈의 또 세계 거의 최대 규모의 행사가 있습니다. 에이펙 회의가 이제 올해 10월에 이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거를 두고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찾아보게 되냐? 국회 회의록 같은 걸 좀 가끔 찾아보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원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에이펙에서 원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에이펙 특위에서 여당 의원이 이걸 두고 비판을 했어요. 왜 이걸 여기서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에이펙 예산 같은 것도 제대로 좀 오고 있느냐라는 그런 좀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이펙은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정상들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국제회의라서 여기 외교 무대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회의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펙 특위라서 이제 특위를 열면서 보니까 사실 이번에 그 G7에 가서 제대로 된 걸 하고 오라고 초청하고 또 나토에 가서도 하고 이런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대회에 대해서 그게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럽게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셨고요. 그렇지만 우리 특위 부분에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사실 10개 사업에 이제 대부분 이제 459억을 신청을 했는데 7개 사업에 163억밖에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럼 막상 이제 그 제가 2013년도에 경주 문화 엑스포 이스탄불에서 제가 경제부지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 홍보관을 만들어서 기업 홍보관을 참여를 했고 기업 홍보관을 통해서 잘된 건 홍보를 하고 만약에 에러가 있잖아요. 경주라는 경상북도에서 이스탄불에서 문화 엑스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소통에 필요한 게 홍보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홍보비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속이 상한 데다가 한수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중저준위를 갖다 경주에 유치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수원이 경주에 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홍보관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거는 기업관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이 그거를 20% 줄여라 말아라 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홍보관 안에는 지금 원전 건설이 체코가 25조 체코가 건설이 있게 되고 또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베트남 총리하고 전화할 때든지 원전 수출해서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엇박자가 나는 얘기지. 그 안에 이제 홍보관 안에는 대형 원전도 있고 소형 SMR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들이나 그런 이제 CEO들이 와서 그 홍보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원전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데 그걸 여당이 된데 옛날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냐 20% 줄여라 이래서 그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과 우리가 에너지 이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상들이나 CEO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전 중요하죠. 원전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생태계도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성과를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수원이 지난 4일에 25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코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체코 총리와 통화하면서 원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우리가 수주한 거는 지난 정부 당시에 거의 다 메이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전 성과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대규모의 세계적인 행사인데 이런 행사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약간 비판을 한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겠다고 해외에 가서는 친원전이라고 수주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빨리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나 그동안에 우리 탈원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매일신문 같은 이런 언론에서는 원자력 포럼이다 이런 걸 하면서 그 고준위 방패장법도 지금 통과가 되고 굉장히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앞서가 주셨다고. 왜냐하면 리드를 하는 게 언론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원자력 포럼을 통해서 온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지금 에이펙 때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수출 내지는 홍보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오히려 이제 30일 예. 이달 말에 그 에이펙 그 특위들 빨리 경주로 가보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자주 점검을 해야 되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지역도 손해지만 이 정부도 결국은 다 뒤집어쓰잖아요. 국격이 무너지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자. 이래서 다시 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시행하니까 영국이 원래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하기를 가지고 우선 협상자 지위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 거였는데 그때 만약에 탈원전 하지 않았고 진행했다 그러면 지금쯤 체코 플러스 영국 플러스 하면 그거만 해도 한 거의 5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수출 실적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에이펙에서 이런 원전에 대한 홍보는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가 탈원전이 아니다. 제대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몇 없는 먹거리여서 저희가 좀 에이펙 그리고 그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내 얘기도 저희가 지금부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야, 당내 얘기할 때가 가장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보수층 중에서 이 국민의힘의 실망감 드러내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 동시 접속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내 얘기. 예. 그런데 뭐 이제 우리 보수층이 좀 많이 보니까 내홍 내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것 자체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내홍 내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더라고요.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 토론회라는 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재선 의원 주축으로 열렸는데 의원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패배 이후 분석을 이제서야 이제 언급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모임에 이어서 이제 전략 그런 포럼 모임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오시는 정치 외교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두 분 다 제가 너무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잠깐 아침에 갔었고요. 근데 역시 이제 그런 이제 정치권 안에 있지 않으시니까 아주 강한 얘기를 던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탄핵이다, 계엄이다, 뭐 당무감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 삶하고 그게 무슨 무관한 그런 논쟁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4분 오열되는 게 너무 보기 싫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보면 20대, 30대라 했지만 지금 거의 60대까지 지금 바뀐 거는 뭐냐 하면 중도로 많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거는 자신의 자산 형성 유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국민의힘 니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런 자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식, 디지털 자산, 뭐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빨리 공격을 하고 길을 보여줘야 되지. 이제는 그 자산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아니고 60대가 이미 중도로 간 그 결과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추경으로 돈을 풀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지금 굉장히 굉장한 속도 1,300조 늘어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결국은 700조에 가까운 예산이 잡혀야 되고 이런 이제 결국 풀게 되면 추경 20조 조금 더 하게 지금 풀은다고요. 그 추경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상승 국면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국민의 삶하고 무관한 갖고 논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대선 졌는데 진 상황에서 리빌딩이 중요한데 안에서 계속 아직까지도 싸우고만 있는 것 같다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헌재라는 걸 통하고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심판을 받았으면 거기서 빨리 추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그런 사본오일 하는 게 사람들은 가장 리더십이 없다고 보고 속상해서 아예 신문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다 손절하게 되는 게 가장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당대회 전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에 설란영 여사,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와 함께 또 많은 일정을 소화해가지고 제가 또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많이 지지세를 모아주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든 상황에서도 40% 넘게 득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국민들을 좀 실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같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예. 예. 1차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가지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예. TK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이제 보수의 우리 TK가 심장인데 사실은 머리는 TK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표는 TK에서 나왔는데 권력은 TK를 피해가라는 이 주문은 맞지 않는 언어고요. 네. 특히나 이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우리 지금 굉장히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보면 어쨌든 송은석 우리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경제잖아요. 그 경제에 맥을 짚는 전략가라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왜 폭주를 막 해오는데 그야말로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통이고. 예산통이고 지난번 예. 본회의 수석을 할 때 엄청 그 본회의장에서 진짜 목이 쉬다시피 야당에 대해서 그때 야당이죠. 그를 강하게 대응하는 걸 저희들이 봤었는데 정말 그런 대응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오히려 뭐 니네들은 표는 줬지만 또 원내대표 또 대구 경북에서 나왔네. 그러면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그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심재철 원유철 다 해도 그때도 또 다 당이 망했다고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네. 평가를 해야 되지. 너 또 영남이나 그죠 잘했잖아요. 뭐 윤지혁 대표도 잘했고 추경호 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대표가 우리 지역에 나왔으니까 자민련이 될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보수면은 이런 워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의석이 다른 곳에서 너무 없으니까 TK에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수도권에서 너무 지금 의석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 예.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많은 득표수를 기록을 하고 의석을 많이 차지를 했더라면은 그러면 이번에 다른 후보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영남 위주로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영남 위주로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지금 대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대표 선거가 이제 앞으로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뭐 8월 얘기도 나오고 9월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뭐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고 지금 TK 민심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은 의원님도 지역 내려가 보시면은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한 그런 눈길을 주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신정부가 PK의 경우에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뭐 해수부 이전이나 HMM 이전 같은 공약 행보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K에 이어서 TK도 본격적인 공약에 나설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더 작아지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정권을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뭐 그런 사소한 거에 속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여성, 청년,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대구에서 바짝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앞서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장이 다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국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딱 뭉쳐서 매진해줘야지 네. 지역민들이 그래도 우리를 대변할 사람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비판을 하면 더 사람이 기가 죽으니까 야 이게 더 잘해라 더 네. 열심히 하라는 이런 그렇죠. 이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전보다가 진짜 10배나 더 힘들게 지역을 이게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곧 내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 공천이나 이런 문제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지금 굉장히 많은 큰 프로젝트를 하다 말고 지금 시장님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홍 시장님이 계실 때는 홍 시장 혼자 뭐 대구에 모든 행사를 했어요. 네. 국회의원들 부르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웬만하면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 가서 행사도 참석하고 거기 왔는 주민들하고 기업인들하고 다들 스킨십을 해야 된다. 그 지금은 이제 다음 이제 시당위원장이 누군가가 되면 그 시당위원장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금 내년 선거까지는 지금 부시장의 체제로 직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 문제,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애선거보다가 한 10배는 지역을 자주 가고 매진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를 받았으니까 표 준 사람은 더 속상하거든요. 지금 뭐. 줘서 겨우 지금 우리는 70% 80% 줘서 40%를 유지해 줬는데 그러니까요. 니네들은 도대체 또 왜 그렇게 싸우고 있냐. 예. 하는 일이 뭐냐. 지역에 가면 얼마나 야단 맞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야단 맞아야 그 주민들은 내가 국회의원한테 혼을 내줬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들은 또 만족을 한다고 예. 듣고 또 연락해주고 그러니 더 친숙하게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언론에서 주셔야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 좀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하와이 홍. 1년 지금 지방선거 한 1년 정도 이제 시장 없이 대구도 돌아가게 됐는데 홍준표 전 시장님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당에 대해서 당 이제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뭐 당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도 우리 경선을 통해서 제 민주주의를 보면서요. 결국은 경선이란 건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승복하지 않는 후보들 몇 명 보면 이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5% 6%가 진 거 아닙니까? 네. 8% 차이면 4%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졌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당을 공격할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해달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마무리해주는 네. 대구시를 위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당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기저귀는 얘기 콕콕 찌르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래요.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2년 만에 대구시장 가서 대구시장 하자 말고 또 그만두고 지금 대선에 가서 대구 시민들은 되기를 원하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서 이건 우리 대구 시민이 했던 내가 하고자 구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그거를 사실 나서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내각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해서 네. 대구 걸 해달라고 네. 그 표주는 조건을 해달라고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좀 전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하고 싶었던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대구시장 원래 하셨던 분이니까 예. 앞으로는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예. 대구시장 하던 거에 대한 신경이나 좀 써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아니 이제 정치를 그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을 떠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그 가장 좋은 입지가 내가 했던 나에게 표를 줬던 내 지역 내 고향 뭘 해줄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민석으로 시작해서 홍준표로 끝났습니다.